밤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켜지 않아도 내 안에 오래된 필름처럼 재생되더군요. 엄마, 제발 멈춰요. 남편이 외쳤던 그 목소리. 사실 나는 그 소리를 그때도 들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듣지 않으려 했을 뿐이죠. 오후 7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 남편 태호는 늘 그랬듯 완벽한 가장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새로 이사온 우리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고 온 엄마 경희에게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따뜻한 그의 미소에 나는 불안감을 잠재우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네 구경은 좀 어떠셨어요? 전에 사시던 시골집과 많이 다르시죠? 엄마는 애써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표정 아래로 엷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밥그릇을 든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역사 시절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던 것을 감지해내던 나의 예민한 신경이 본능적으로 경고등을 켰습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응, 수연아. 여긴 너무 좋구나. 공기도 깨끗하고 내 옆이라서 그냥 다 좋다. 다 좋다? 아니, 당신의 눈빛은 불안했어. 시골집을 떠나온 것에 대한 회한인가? 아니면 그날 밤 늦게까지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남편은 와인 2잔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술을 마실 때마다 목소리의 저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억양을 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고 누웠을 때 태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 평생 이렇게 셋이 살았으면 좋겠어. 거짓말. 당신은 늘 독립적인 공간을 원했잖아. 이 지나친 다정함은 뭘 숨기려는 걸까? 나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나의 귓가에 맴도는 남편의 숨결은 따뜻했으나 코끝에 스치는 희미한 알코올 냄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새벽 2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리가 아니라 공기의 흐름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작은 스탠드 불빛이 켜졌고 복도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침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감기인가? 왜 몸이 말을 듣지 않지? 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규칙적이지 않은 호흡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혹은 격렬한 움직임 뒤에 오는 가쁜 호흡이었습니다. 소리의 진원은 엄마가 머무는 작은 방 쪽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고 건조한 소리였으나 그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폭발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술에 취한 남편의 낮은 혼잣말이 복도 벽을 타고 내 방까지 미세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젠장, 꿈이었나? 당신인 줄 알았지. 당신인 줄 알았어. 나는 그 순간 남편이 말한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떨림과 죄책감의 깊이는 통역사 시절 수백 번 들어왔던 진술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는 범죄자의 목소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새벽 침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눈만 깜빡였습니다. 숨막히는 공포의 냄새가 방 전체에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탁? 전날 밤에 그 모든 일은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사위 태호는 신문을 들여다보며 맑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국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의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진실을 담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접시 위에 놓인 토스트에 집중했습니다. 엄마는 늘 아침을 거르지 않았는데 오늘은 토스트를 반쯤 남기고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어제 좀 피곤하셨나 봐요. 태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습니다. 그 지나친 부드러움이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내 시선을 피하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수연아,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네. 소화가 안 된다고? 아니, 당신이 지금 소화시키지 못하는 건 그날 밤의 공포야. 그리고 당신의 말 더듬은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한 양심의 저항이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서재에 두고 온 내 오래된 녹음기 못 봤어?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태호는 신문 뒤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 0.1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녹음기, 당신이 그런 걸 어디다 쓴다고. 못 봤는데? 혹시 치매 촉이라도 온 거 아니야, 여보? 그의 가벼운 농담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제 나의 불안을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진실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나의 눈은 엄마를 향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물잔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한 유령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평소 엄마가 사용하지 않던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어젯밤 말했던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내가 찾던 바로 그 물건. 20년 전 내가 법정 통역을 공부할 때 썼던 녹음 상태가 썩 좋지 않던 아날로그 녹음기. 왜 이 녹음기가 엄마 방에, 그것도 침대 옆에 놓여 있었을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군가 테이프를 뒤집거나 내용을 전부 지운 후였습니다. 하지만 녹음기 본체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빨간색 펜 자국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빨간 펜 자국은 엄마의 습관이었지. 중요한 단락을 표시할 때 쓰던. 이 녹음기에 진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는 증거야. 엄마, 당신은 이 진실을 지우려 했지만 결국 나에게 단서를 남겨준 거야. 나는 녹음기를 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숨겨진 영웅으로서의 통찰력, 법정 통역사로서의 예민한 감각을 모두 되살려 이 지독한 침묵 뒤에 숨겨진 그날 밤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태호, 당신이 숨긴 진실, 그리고 엄마가 지운 그 목소리. 나는 당신들의 모든 비언어적 거짓말을 통역해낼 거야. 당신들의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대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긴 후 나는 내 안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완벽하게 짜인 연극의 무대였고 나는 이제 그 연극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냉정한 관찰자였습니다. 남편 태호와 엄마 경희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이전보다 더 짙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침묵은 고요함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압력처럼 나를 짓눌렀습니다. 태호는 변함없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지만 퇴근 후에는 평소보다 더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밤마다 나를 끌어안고 사랑해, 여보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평소보다 미세하게 불규칙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과도하게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며 불안한 심박수를 감추려 합니다. 태호의 행동이 꼭 그랬습니다. 그의 지나친 다정함은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엄마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말 더듬을 넘어 이제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눈을 마주치려 할 때마다 그녀의 동공은 극도로 확장되었고 얼굴 근육은 경직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반찬 투정이 늘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으면 그녀는 고개만 세차게 끄덕일 뿐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처벌하는 형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통역사 시절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비언어적 언어를 분석했던 나의 능력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태호와 엄마의 평소 습관, 자주 사용하는 문구, 몸짓 언어의 변화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태호는 평소 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와 대화할 때마다 오른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숨기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깨끗하던 식탁 모서리를 습관적으로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파괴를 향한 내면의 욕구였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낡은 녹음기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없었지만 케이스 틈새에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평소 쓰시던 필체가 분명했지만 내용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실수다. 나는 그 문장이 단순한 사과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나에게 보내는 고백이었고 내 실수다는 사위 태호를 방어하려는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사건의 일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 종이 조각은 나에게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찾아야만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절박한 결심의 불을 지폈습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지난 며칠간 녹음했던 남편과 엄마의 일상 대화 녹취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호흡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을 더듬을 때의 급격한 호흡 변화, 태호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 때 나오는 얕고 빠른 억지 숨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과거 법정에서 들었던 거짓말의 패턴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도에서 들었던 태호의 혼잣말처럼 이 모든 침묵은 끔찍한 진실을 덮기 위한 공모임을 확신했습니다. 내 눈에는 이제 남편도 엄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잃은 두 개의 데이터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역해내야 했습니다. 이 침묵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세 사람 중 누군가는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통역사로서의 나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주는 내면의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퇴근 후 식탁에 앉자마자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웠지만 그 표정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요즘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좋은 신경정신과 의사를 알아볼까 하는데 당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는 내가 진실에 접근하기 전에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나는 그의 강교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가 나의 계획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는 그의 눈을 깊숙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 안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이젠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결심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통역사 시절 나의 능력을 증명해줄 유일한 조력자를 찾아갈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날 밤의 진실을 기록해낸 나의 숨겨진 목소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남편 태호가 나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던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진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가장 무서운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아내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논리적 사고와 예민한 통찰력을 동원해 이 비밀을 해부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겨야만 하는 나의 마지막 통역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3단계였습니다. 첫째, 남편과 엄마의 일상 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것. 둘째, 녹음기 속 지워진 진실을 되살릴 조력자를 찾을 것. 셋째, 엄마가 남긴 미안하다는 단서의 맥락을 확보할 것. 나는 가장 먼저 남편의 서재에 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태호는 늘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그 공간은 그의 가면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출근한 태호 몰래 서재에 들어가 그의 책상 아래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 책상의 감촉은 차가웠지만 이 행위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쐐기를 박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모르는 것이 평화라고 착각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말을 더듬으며 나를 피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은 아침 일찍 내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습관처럼 낡은 성경책을 펼치거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매듭을 짓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죄책감과 불안을 해소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직접 말할 수 없다면 그녀의 일상 속 단서들을 대신 통역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안하다는 종이 조각의 필체 분석을 위해 과거 법원에서 알게 된 문서 감정 전문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유지를 위해 나의 상황을 숨긴 채 익명으로 필체 샘플을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마치 고도의 보안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처럼 모든 행동을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견고할수록 나의 계획은 더 치밀해져야 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 수연의 나약함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녹음 파일을 들여다볼 때마다 태호의 억양과 엄마의 호흡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깊이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모르는 아내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통역사 시절 죄수들이 진실을 고백하며 얻었던 그 일순간의 해방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그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이 싸움은 진실을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라 침묵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녹음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통역사 시절 나에게 통찰력을 인정해준 선배 이지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목소리 파형과 미세한 주파수 변화만으로 거짓을 가려내던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은 나의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행위였지만 이 침묵의 굴레를 끊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출발 전 나는 엄마 방을 정리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 버려진 상자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필체로 우리의 가장 순수했던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태호가 파괴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현재가 아니라 엄마와 내가 공유했던 순수의 역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의 계획은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진실을 통역하고, 진실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짓누르는 이 침묵의 무게로부터 해방되는 것. 내가 바로 그 통역이다. 클리프행어. 그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태호가 나의 가방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나는 숨겨둔 녹음기가 들키지 않도록 가방을 몸 뒤로 숨겼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오늘 내가 당신 몰래 서재에 있는 당신의 오래된 물건 하나를 치웠는데 당신한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의 말은 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미 내가 서재에 숨긴 것을 알아챈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찾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그가 먼저 손에 넣은 것일까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나는 그의 왼쪽 눈 밑에서 아주 미세한 경련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나는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문을 열었습니다. 나 그냥 친구 만나러. 당신 오래된 물건? 그게 뭔데? 나한테 중요한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태호의 시선은 마치 면도날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마지막 말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치웠다는 나의 오래된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닫히자마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가 치웠다는 오래된 물건의 정체. 그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경고를 던진 것입니다. 나는 서둘러 통역사 선배 이지원을 만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지원은 겉모습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가져온 사연의 심각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녹음기와 함께 지난 며칠간 녹음한 태호와 엄마의 일상 대화 파일을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는 나의 의심과 불안을 숨기기 위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가족 심리 연구라는 핑계를 댔지만 지원 선배는 나의 떨리는 손과 억지로 꾸민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미 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 선배는 녹음 파일 속에서 이중적 대화의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특정 단어 뒤에 숨어있는 짧고 불안정한 침묵, 엄마의 말 더듬이, 시작되는 정확한 지점, 그리고 태호가 화제를 돌리거나 과도하게 다정함을 표현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분석 결과를 담은 종이를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연아, 이 대화들은 일상이 아니야. 누군가 숨긴 거대한 비밀을 중심으로 겨우 균형을 잡고 있는 얼음판 위를 걷는 소리 같아. 그녀의 분석은 나의 의심이 망상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태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높아졌는데 지원 선배는 그것을 방어적 강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나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침묵이 지켜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나가자마자 태호가 나를 찾아왔다. 나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 태호가 내가 짐을 챙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작은 성경책이 있어. 거기에 모든 것을 기록했어. 제발 나를 찾아내지 마. 너는 살아야 해.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엄마를 격리시키려는 계획을 내가 집을 나선 순간 바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성경책이라는 새로운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나에게 남겼습니다. 내가 숨겨온 통찰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만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지원 선배에게 급히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모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태호가 말한 치웠다는 물건의 정체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퍼즐 조각이 그날 밤의 진실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호의 차는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호와 엄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태호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조용히 주머니에 찔러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이 나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어머,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가 어머니 짐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좋은 요양원으로 가시기로 했어. 거기 공기 좋대. 태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나는 그의 연기에 속지 않으려 애쓰며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내 시선을 피하려다 잠시 동안 아주 빠르게 침대 방향을 향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나의 통찰력을 통해 완벽하게 통역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침대 밑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 나는 엄마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태호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에 경고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여보, 지금은 아니야. 어머니 피곤하실 거야. 내일 가시기 전에 해드려. 그나저나 당신이 찾던 그 오래된 물건 말인데 나 당신을 위해 그걸 완전히 처리했어. 이제 아무도 그것 때문에 당신을 괴롭힐 수 없을 거야.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나에게 성경책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동시에 내가 그 물건을 찾으려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물건과 성경책 사이에서 나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찾으려 하면 태호에게 의심을 살 것이고 태호의 물건을 쫓으면 엄마의 진실을 놓칠 것입니다. 태호가 내 앞을 막아선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요양원을 제안하고 오래된 물건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정교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나는 이중의 위협 속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성경책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태호가 없앤 오래된 물건의 단서를 찾을 것인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 안의 통역사가 속삭였습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성경책이었습니다. 알겠어, 여보. 어머니 피곤하시겠지. 잠깐 거실로 나와봐.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태호를 거실로 유인했습니다. 태호는 내 말이 통했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못해 나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호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나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그가 가장 불안해하는 주제를 던져 시간을 버는 것. 당신이 치웠다는 내 오래된 물건 말이야. 내가 그걸 어디다 썼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의 그 지나친 친절과 완벽한 미소가 나에게는 매일 밤 경고등이었어. 내 말이 태호의 가면을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동요했지만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보. 정말 불안정해 보이는군. 내가 치운 건 당신이 예전에 쓰던 낡은 필름통이야. 먼지만 쌓여서 당신 건강에도 안 좋잖아. 자, 진정하고 어머니나 좀 도와드리자. 필름통? 나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태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필름통이 아니라 그가 오래된 녹음기를 언급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이어가는 척하면서 발뒤꿈치로 몰래 엄마 방 문턱에 놓여있던 태호의 출장용 가방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내가 대화하는 척 시간을 버는 동안 엄마는 방 안에서 매트리스 밑에 성경책을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 짐 정리 안 도와줘도 돼. 나는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통역할 수 있어. 당신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 눈 밑의 경련. 모두 당신의 이기심과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어.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분노가 미소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이 정도면 병이야, 수연. 내가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걸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어머니 짐은 내가 다 정리했어. 당신은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어. 그의 외침이 엄마 방 쪽에서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엄마 방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확보했다는 신호. 나는 내 눈을 피하는 태호를 향해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짐을 정리하지 않았어. 당신은 어머니를 격리시키려 했을 뿐이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 치웠다는 그 필름통이 아니라 그날 밤 복도에서 들었던 당신의 목소리를 영원히 기억해. 당신인 줄 알았지. 당신인 줄 알았어. 태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입은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침대 위에는 내가 찾던 작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책을 펼쳤습니다. 뒤편에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남긴 깨알 같은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 태호의 착각과 후회, 그리고 엄마의 죄책감이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책 페이지 한가운데서 나는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호의 낡은 라이터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복도에서 문이 닫히기 직전 태호가 켜려 했던 그 라이터였습니다. 성경책에 라이터를 숨겨둔 엄마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증거임을 알라. 나는 성경책과 라이터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추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객관적인 증거를 손에 쥔 내면의 영웅이었습니다. 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이 지독한 침묵은 이제 끝났습니다. 성경책과 라이터를 손에 쥔 채 방을 나섰을 때 태호는 이미 완벽하게 평정을 되찾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 밑의 경련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방금 내가 방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태호에게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진실을 영원히 격리시키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남겼어. 이 안에 그날 밤의 모든 기록이 있어. 그리고 당신의 라이터까지. 태호의 눈이 라이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라이터는 그가 술에 취해 장모를 아내로 착각했던 순간 어둠 속에서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그날 밤의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러는군.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그 책을 들먹여? 그거 어머니의 망상이야. 노인성 우울증 때문에 헛것을 쓴 거라고. 당신은 지금 그 허튼 기록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 그는 나에게 다가와 성경책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피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의 목소리 톤을 완벽하게 통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말의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망상? 그럼 어머니가 왜 말을 더듬기 시작했을까? 당신이 그날 밤 당신인 줄 알았다고 중얼거렸던 건 망상이 아니야. 당신의 이기심이야. 나에게 털어놓지 않고 침묵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당신의 비겁함이야. 나의 공격적인 진실 폭로에 태호는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내 휴대폰을 뺏어 지원 선배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과 내가 믿었던 가족의 평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엄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떨리는 입을 열어 간신히 나에게 외쳤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제발. 나는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태호는 착각한 것뿐이야. 제발 내 아빠의 곁으로 나를 보내줘. 엄마는 진실을 외치려 했으나 극도의 죄책감과 불안이 그녀의 언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녀의 입은 다시 굳게 닫혔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순간 나의 계획은 실패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얻은 증거들은 태호를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그 대가로 엄마의 정신은 붕괴했고 태호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절망적인 반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면의 영웅이었지만 현실은 내가 예상했던 통쾌한 권선징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비극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책과 라이터를 아는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독한 진실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병들게 했지만 진실은 우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가면을 썼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외부에 폭로하면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과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야 해. 당신은 정말 어머니를 그 지옥으로 밀어넣고 싶어? 침묵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어. 그의 말은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나는 엄마의 죄책감까지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묻고 침묵하는 것과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파괴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손은 떨렸고 나는 성경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태호가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던 그 말, 침묵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어.
나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침묵은 이미 우리 모두를 병들게 했고 진실은 이제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거짓된 평화와 고통스러운 해방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은 두 사람 사이 거실 한가운데에 성경책과 라이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진실이 심판받는 법정이었습니다. 나는 침묵과 파괴 중 그 무엇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진실을 선택하겠어. 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강했습니다. 태호는 다시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당신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완벽한 삶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태호. 경혜 씨가 당신을 폭로할까봐 두려워했지. 나는 그들을 위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치매 초기를 언급할 때 목소리가 가벼웠던 건 당신의 공포가 통역된 거야. 주머니에 손을 넣는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죄책감이 통역된 거고, 당신은 나를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바닥에 엄마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엄마, 당신이 말을 더듬고 식탁 모서리를 긁어냈던 건 당신의 자기 처벌이 통역된 거야. 당신이 남긴 내 실수다라는 쪽지는 그 사람을 구하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려 했던 거야. 당신은 영웅이 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을 더 깊이 묻었을 뿐이야. 나는 바닥에 놓인 라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라이터, 태호. 당신이 그날 밤 켜려 했지? 어둠 속에서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지만 너무 취했거나 너무 수치스러워서 멈췄어. 그리고 엄마가 그걸 발견한 거야. 엄마는 이걸 협박용으로 쓴 게 아니야. 자신의 고백이 담긴 성경책에 숨겼어. 언젠가는 당신이 이것을 보고 진실을 직면하길 바랐던 거야. 태호는 느릿하게 라이터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엄마 곁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어머니. 정말 수연 씨인 줄 알았어요. 맹세해요.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내가 가진 완벽한 것들을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려 한 건 아니었어요. 제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는 태호의 적나라한 고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팽팽했던 긴장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떨리던 그녀의 입술이 열렸고 이번에는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어. 나는 그를 용서한다. 제발 너도 그를 용서해줘. 그리고 내 서툰 엄마를 용서해줘. 절정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침묵은 나의 통역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은 두 사람 위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쟁취했지만 내가 알던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얻은 비극적인 승리였습니다. 태호의 울부짖음과 엄마의 해방된 고백이 거실을 가득 채웠던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세상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통역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태호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했던 가장의 가면이 완전히 사라져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한 한 인간의 나약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꾸리지도 않았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키와 지갑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도피가 아닌 비극적 속죄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완벽한 삶은 그의 손으로 스스로 파괴되었습니다. 엄마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방문 앞에 따뜻한 밥을 놓아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엄마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나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녀의 입은 더 이상 떨리거나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의 무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듯 했습니다. 수연아, 이제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복수는 분노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침묵을 깨고 진실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이틀 후 원래 살던 시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강요해서도 태호가 격리시키려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녀는 나에게 그 낡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젠 이걸 내가 가질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여기에 어떤 침묵도 담겨 있지 않아. 앞으로는 내 목소리만 담아. 나는 그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의 상징물이 아니라 침묵의 굴레를 끊어낸 자유의 메타포였습니다. 몇 주 후 나는 태호에게서 짧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시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내가 당신에게서 앗아간 모든 진실에 대한 대가로 집과 재산을 나의 명의로 돌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속죄였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을 통역할 수 있었기에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텅 빈 집. 나는 창가에 앉아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음 속에서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목소리, 나의 존재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다시 통역사로서의 강인함과 통찰력을 가진 나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녹음기를 내려다보며 새로운 삶의 첫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나는 결국 진실을 감당하고 홀로 설 용기를 얻은 내면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국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했습니다.